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동영암호 개념 실습을 말씀드릴 텐데, 우선 저는 크립토랩에서 동영암호를 이용해서 뭔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동영암호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이제 비기너를 위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설명해야 또 이제 그거에 맞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영암호에 대해서 정말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실제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실제 그 개념들이 실행되는 거를 보여드리고, 네, 그런 것들을 여기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영암호가 나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 암호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먼저 시메트릭 키, 크립토 시스템, 비밀키 암호, 공개키 암호,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는 게 동영암호인데요. 시메트릭 키, 비밀키 암호 시스템은 보통 스토리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할 때, 그걸 암호화해서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빠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제 비밀키 암호 시스템을 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상대방한테 전송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HTTPS든, 그 다음에 TLS 통신이든, 그런 채널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그런 이제 키 교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동영암호 시스템은, 사실, 전송을 위해서도 쓰이지만, 주로 이제 많이 실용 사례로 이제 언급되는 것들이 이제 컴퓨테이션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사실 아실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암호화된 상태로 연산한 결과가 실제, 학문에서 연산하고 암호한 결과가 같기 때문에 이제 동영암호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세대 암호라고 하면 패스워드를 기반으로 이제 인증하는 것을 1세대 암호라고 하고, 2세대 암호는 AES와 같은 대치키 암호, 그 다음에 3세대 암호는 RSA 같은 공개키 암호, 그 다음에 이제 동영암호를 4세대 암호라고 요즘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암호라고 하면 데이터를 이제 암호화 상태로 복화하지 않고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많이 예시로 드리는 그림이,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이 자신의 보석을 수리를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보석이 도난당하고 싶진 않고, 그래서 이 수리공한테 맡기는데 어떤 함 속에 넣어놓고 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준다라는 게 동영암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보석을 탈취는 할 수 없지만 수리는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볼 수는 없지만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만질 수 있는 그런 암호 시스템을 동영암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밑에 예제는 동영암호가 실제로 요즘은 이런 암호 시스템은 아니지만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암호화된 이후에 연산이 가능한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간단한 암호 시스템이고요. 안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비밀키가 이제 큰 소수 P라고 하면, 메시지가 있으면 메시지에다가 어떤 P에다가 랜덤한 수, 임의의 숫자를 곱해서 더한 숫자입니다. 이런 되게 간단한 암호 시스템인데, 이런 간단한 암호 시스템이 있다면, 덧셈에 대해서 이제, 암호화된 상태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M1이라는 데이터 숫자와 M2라는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를 암호하면 이제 이런 값이 되고, 두 개를 더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P로 묶을 수 있으니까, 네. 이게 M1, M2 더한 거를 암호화된 형태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디크립션은 P로 나누면 나머지가 M1 플러스 M2가 되는데, 네, 디크립션은 그렇게 수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제로 보시면 비밀키가 29다라고 이제 실제로는 큰 소수를 쓰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비밀키가 29다라고 하면, 그리고 임의 자연수를 두 개를 뽑아서 3과 5를 이렇게 인크립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크립션 된 수를 실제로 이제 더하면 762라는 값이 나올 텐데요. 이거를 이제 29, 이제 비밀키로 이제 나머지 연산을 하면 그 나머지가 이제 8이 나와서 실제 5 더하기 3인 결과와 같은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형 암호 시스템의 그냥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실제로는, 네, 좀 더 복잡하지만,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형 암호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고, 뭔가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예를 들어 원본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다른 서드 파티에게 뭔가 데이터 결합 분석을 맡기고 싶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암호화 비밀키도 같이 전달해서 그걸 복화한 이후에 분석을 해야 되고, 그걸 다시 암호화해서 안전하게 이 원래 데이터 소유자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복화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해킹이나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동형 암호를 이용하면 이제 비밀키를 전송할 필요 없이 원본 데이터만 암호화해서 전송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암호화된 상태로 결합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 소유자에게 주면 이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비밀키로 복호화해서 그 결과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형 암호 기술이 2022년에 이제 가트너사에서 이머징 테크놀로지 중에 하나로 정해졌고요. 선정이 됐고요. 여기 여러 가지 5개의 이머징 테크놀로지들을 선정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AI 기술도 있고, 메타버스 기술도 있고, 그것과 함께 홈오모피 인크립션 기술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샘플 벤더로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이 같이 선정이 됐는데, IBM,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도 포함이 되고, 국내 기업 중에는 이제 크립토랩도 같이 포함이 돼서 샘플 벤더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형 암호 기술이 이제 수년 후에는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이 상용화 수준에 올라오고 실제 제품에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형 암호 기술이 이제 처음 나온 게 2009년에 한 비트를 이제 연산할 수 있는 동형 암호 시스템이 나왔고요. 이게 이제 1세대라고 하면, 2세대는 이제 BGV, BFV라는 정수를 이제 암호하고 연산이 가능한 그런 암호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제 BGV, BFV는 저자 이름들이고요. 여기 CKTX 저자 이름이지만, 다 저자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 실수 연산을 지원한 동형 암호가 나왔고, 그게 이제 4세대 동형 암호이고요. 이런 다양한 동형 암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펠릭, 실, 그 다음에 해양, 그 다음에 펠리세이드, 요즘은 이제 오픈 FH라고 이제 통합이 됐지만, 어쨌든 이런 오픈소스, 그 다음에 나티브라는 오픈소스들이 있고요. 이제 CKKS가 실수를 지원하다 보니까 대부분 CKKS라는 스킴은 이 오픈소스에서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수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통계 연산도 그렇고 AI에서의 연산도 다 실수이기 때문에 CKKS 스킴이 이제 필수적으로 구현돼야 되는 스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형 암호는 암복화도 가능하지만 암호화된 상태로 뭔가 데이터에 대한 연산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동형 암호를 접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이 이 인크립션, 디크립션 키 외에 다른 키가 하나가 더 있다는 거를 항상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RSA 같은 공개키 암호다 그러면 이제 인크립션 키, 그 공개키가 있어서 이 인크립션 키로 암호하고 이 디크립션 키로 복호한다 인데요. 그거에 더불어 이제 이밸루에이션, 이제 보통 연산 키라고 하는 이런 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산 키는 공개되어도 되는 그런 키 값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키들을 바탕으로 이제 보통은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 동형 암호를 적용하는 방법들이
클라이언트가 있다, 그리고 서버가 있다라고 하면, 클라이언트가 키를 생성을 하겠죠. 그래서 인크립션, 이밸루에이션, 디크립션 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뭔가 암호화, M1, M''을 암호화해서 이제 서버한테 주면, 그리고 이밸루에이션 키도 같이 줘야겠죠. 그래서 서버한테 주면, 서버가, 연산을 하고요. 그 연산 결과를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돌려주면, 디크립션 키로 복구해서 볼 수 있다. 전체적인 이런 시나리오를 보통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는 나중에 복잡한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신성철 시장님이 말씀해 주실 거고요. 여기서는 각각의 단계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실행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키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키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제 불러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저희가 동영암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안전한 파라미터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안전하다는 거는 이제 공격에 안전한. 그래서 슬롯,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개수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비트 수나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32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키 생성을 하게 되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밀키, 그 다음에 공개키, 인크립션, 디크립션 키, 연산 키들을 다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상에서는 이제 이걸 프린트 해볼 수는 없는데요. 실제로 비밀키를 이제 보시면, 지금 계속 잘 안 되네요. 비밀키를 보시면, 그냥 랜덤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앞쪽에는 그냥 어떤 헤더 정보가 들어가 있고, 랜덤한 값들이 다 채워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비밀키를 이용해서 이제 실제로 그 암호화를 하는데요. 암호화 하는 것도 보여드리면, 이 코드는 이제 실제 메시지라는 그 값에다가 이 0부터 이 num 슬롯이 32인데요. 0부터 31에 대한 값을 넣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암호화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호화를 하면 실제 데이터가 이제 하나의 암호문에 지금 말씀드린 파라미터로는 32개를 저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32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어레이가 있다고 하면 실제 암호화되면 굉장히 큰 랜덤한 숫자가 나오게 되고, 랜덤한 숫자 배열이 2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시켜봐도 여기 보시면 이 AX라는 값과 BX라는 값이 있고요. 2개의 큰 랜덤한 숫자들이 암호화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암호문을 가지고 실제로 연산을 할 수 있고요. 우선은 디크립션 하는 것까지 수행해보면 암호화를 하고요. 암호화한 뒤에 디크립션까지 수행해보면 실제로 0부터 31까지 실수로 표현되는 값들이 그대로 복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산을 해보면 약간의 오차는 생길 수가 있고요. 그 오차는 다양한 파라미터마다 달라지게 되고, 그 값에 따라 소수점, 5자짜리, 6자짜리, 이런 약간의 실제 컴퓨터에서도 생길 수 있는 오차이기도 하죠. 실제 컴퓨터에서도 평문에서 플로팅 포인트도 프리시전 정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오차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크립션, 디크립션 외에 인크립션, 디크립션, 인크립트된 암호문 2개가 있으면 이제 그거 가지고 연산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덧셈, 뺄셈, 곱셈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이제 하는 예제를 이제 설명드리면, 여기서도 이제 0부터 31이라는
두 개의 데이터를 만들고요. 그걸 이용해서 이건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메시지라는 타입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실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값을 두 개를 이제 인크립트 하고요. 각각이 어쨌든 랜덤한 두 개의 AX와 BX의 숫자 배열로 표현이 되고, 여기도 두 번째 값이 항상 인크립션 할 때마다 랜덤하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실제 평문은 같은 값이지만 다른 값들이 항상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평문에 대한 암호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이 덧셈, 그 다음에 뺄셈, 그 다음에 곱셈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이제 복화를 해보면, 덧셈 같은 경우는 0부터 31까지 똑같은 수를 두 번 더했으니까 두 개 한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뺄셈을 하면 같은 숫자들을 다 뺐으니까 0이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곱하면, 이렇게 0의 제곱부터 31의 제곱까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CKTS든 동영암호에서 제공하는 연산이 덧셈, 뺄셈, 곱셈이기 때문에 그 외의 연산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모든 그런 복잡한 함수를 이 덧셈, 뺄셈, 곱셈으로 근사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는 나중에 제 발표 이후에 이영기 박사가 아마 복잡한 연산에 대해서 시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연한 소프트웨어는 이 태양점.RT라는 것에 지금 공개되어 있는 그 바이너리를 이용해서 실습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똑같이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영기 박사가 나와서 발표를 하겠습니다.